6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정농단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은 정작 항소 포기서를 제출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단은 18개 혐의 전부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징역 24년도 부족하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서울고법 형사사부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단이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안 한 사건을 준비하면서 고민 끝에 이같이 입장을 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사 때부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다퉈왔고 현재도 유지하는 걸로 사료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설명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은 수십 년간 정치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후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며 재판을 계속 거부해 오늘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접견 거부로 박 전 대통령 의견을 직접 듣진 못했습니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미르 K스포츠재단과 동계 영재스포츠센터에 대한 삼성 후원금 제3자 뇌물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1심 징역 24년도 박 전 대통령 범죄 행위에 비하면 가볍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국정농단 혐의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 특활비와 공천 개입 혐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20일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의미를 두지 않고 있지만 재판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검찰에서 어제 첫 고발인 조사를 받은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13시간의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했고 검찰 분위기는 어땠는지 장한지 기자가 전화로 임지봉 교수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강대 로스쿨 임지봉 교수는 어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사법농단 의혹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긴급 삭제된 파일, 또 열지 못한 파일들도 열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철저히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을 가장 강력하게 촉구할 생각입니다. 오전 10시쯤 검찰에 나온 임지봉 교수는 13시간가량 검찰에 머물며 조사를 받고 밤 11시 넘어서 귀가했습니다.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임지봉 교수는 최근엔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고발 내용에 대해서 진술 상세하게 했고요. 뭐가 직권남용죄 성립을 시키는 사실관계인지 그런 것들 이야기해가면서 임지봉 교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사법농단 관련 고발한 근거와 검찰 조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법관 사찰 혐의입니다. 판사들의 익명 인터넷 카페인 이판사판 카페나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등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반대 활동 등을 견제했다는 것이 임지봉 교수의 주장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방침이나 정책에 반대되는 그러한 주장과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감시하고 사찰하고 또 제압하려 하죠. 예를 들어서 활동 중단을 권고한다든지 혹은 심지어 그게 안 되면 징계까지도 고려한다는 식으로. 두 번째는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상 초유의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 드러난 문건만 봐도 재판 거래는 의혹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 임지봉 교수의 주장입니다.
문세훈 재판을 대표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1심부터 항소심, 그다음에 파기환송심까지 계속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해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또 판결과 관련한 대응 문건을 작성하고 그런 게 세 번째는 재판 거래를 하기 위한 재판 개입이 실제로 있었느냐입니다. 있었다는 것이 임지봉 교수의 주장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지봉 교수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을 꼽았습니다. 1, 2심에서 배상 판결이 난 사안이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일본 기업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에 간 지 5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감감무소식이라는 겁니다. 대법원이 그에 대해서 파기환송도 해놓고 제3고심에 대해서 재판을 안 내리는 것도 일종의 재판권 남용 아니겠습니까? 강제징용자분들 지금 기다리다가 두 분 빼고는 다 돌아가셨어요.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지닌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임지봉 교수의 주장입니다. 재판 거래 의혹을 살 수 있는 문건의 작성 지시를 한 것도 직권남용죄다. 의무 없는 일을 법원행정처심의관으로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 보고서의 내용만으로도 13시간 동안 이런 점들을 검찰에 설명한 임지봉 교수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의혹이 상당히 강해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보니까 검찰도 그렇게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은 지도 못하고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고발인 조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검찰은 오늘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대표인 조승현 방통대 법학과 교수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경위 등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최정예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로 하여금 사상 초유 대법원을 상대로 칼을 들게 만든 검찰이 수사 신용이 아닌 진검승부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3명의 후임 대법관 후보 10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최종 대법관 후보 10명 어떤 인사들인가요? 네, 이번 최종 후보는 판사 8명, 변호사 1명, 그리고 교수 1명인데요. 네. 성별로 보면 남성이 7명, 여성이 3명 이렇게 됩니다. 10명 가운데 주목할 만한 후보 어떤 인사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김선수 변호사가 제일 눈에 띄는데요. 네. 이번을 포함해서 지난 1년 사이에 무려 3차례나 대법관 후보로 천거가 됐습니다. 네. 서울대 법대 사시 수석이라는 이 후광에도 판검사를 택하지 않고 네. 연수원 수료 직후에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 합류를 해서 네. 수십 년간 이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이른바 재하 변호사 출신인데요. 네. 판검사 경력이 없는 이 재하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직행할지 법원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뭐 여성 후보 3명이라고 했는데 면면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여성 후보 3명 모두 사법연수원 10국인데요. 네. 먼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은혜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도 네. 김선수 변호사처럼 2016년 그리고 2017년에 이어서 이번이 3번째 대법관 후보 추천입니다. 네. 헤이그 협약에 따른 이른바 아동 반환 청구 소송 등 소수자와 약자, 여성 인권을 신장하는 이 최초 판결을 많이 내린 판사로 유명한데요. 네. 노정희 법원 도서관장 역시 그동안 내린 주요 판결을 살펴보면 공공사회 서비스라든지 장애인, 또 탈북자, 네. 영세상인 등 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를 분명히 하는 판결들이 많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선희 성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공정거래 업무 관련 실무와 이론 모두 정통하다는 평인데요. 네. 이 공정위 시정 명령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승리를 이끌어내는 등 이 주목할 만한 소송에서 눈에 띄는 성과들을 냈습니다. 네. 한승 전주지법원장하고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후보 추천 과정에 좀 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전국 법관 대표회의 대표 자격으로 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참여한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네. 이 재판거래 파문의 진앙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다면서 후보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송승용 부장판사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회의의 내용을 비공개하도록 돼 있고요. 네네네. 그 심사 사항을 비밀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를 전혀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확인해드려도 안 되고요. 그게 점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가 아니라 확인해 줄 수 없다네요. 다른 후보들 어떤 인사들이 더 있나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이 됐었던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의 동생 이 노태학 서울 북부지법원장은 추천된 현직 남성 법관 가운데서 유일하게 서울대 법대가 아닌 한양대 법대를 나왔는데요. 네. 일종의 비서울대 출신 몫으로 대법원에 입성할지가 관심입니다. 네. 그다음에 문영배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냈던 국제인권법 연구회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의 진보 성향 판사입니다. 네. 머물고 있던 여관에 불을 질러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피고인에게 법정에서 자살이라는 말을 10번 외치게 하고 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책을 선물했던 일화가 유명합니다. 네. 대법원 홈페이지 가면 대법관 후보들 주요 이력과 판결 그리고 뭐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 현황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난민 얘기 해보겠습니다. 유 변호사님, 제주도 예멘 난민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예, 통계상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은 561명이고 이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해 난민 신청이 급증하자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 마련을 고심하게 됐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우성 배우가 SNS를 통해서 예멘인 난민과 함께하자 이런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자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난민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수백 명의 예멘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경위로 제주도에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게 된 건가요? 예, 예멘은 장기간 내전으로 인해서 살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정착지를 찾거나 네. 강제 징집에 거부해서 예멘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제주도에 한해서는 이제 관광 수입 증대를 위해서 테러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에 쉽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지난 6월 1일부로 예멘인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이 불허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가요? 예, 난민 신청이 있게 되면 법무부에서 난민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게 되고요. 네.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법무부 장관이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결과를 거쳐서 불인정되게 된다고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네. 행정소송까지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942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요. 네. 121명만 인정됐고 네. 결과 인정률로는 2%에 불과했습니다. 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다는 말처럼 난민 인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난민 신청을 받아주는 게 왜 이렇게 까다로운 건가요? 예, 난민법에서는 인종, 종교, 그리고 사회적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통해서 박해를 네.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의해서 국적국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별적 요소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심사를 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엄격한 판단 기준을 대다 보니 난민 인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함부로 외국인에 대한 난민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가 범죄지로 변할 수도 있고요. 네. 외국의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려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멘 사람들은 난민 자격에 해당이 되나요? 어떤가요? 예멘의 계속된 내전 상황 속에서 강제 징집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런 정치적 이유로 반기를 든 경우에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그런 난민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서 시행한 나라라고 하는데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살인이 아닌 살인 미수로는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의 판결은 묻지마 범죄입니다. 46살 A씨는 지난 1월 14일 저녁 8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살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은 B씨는 3차례 큰 수술 끝에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지금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이 비웃고 경멸하는 듯했다.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혼내주려고 따라갔다가 반항해 둔기로 내리쳤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그 전에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전과 6범의 범죄가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오늘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 경위와 방법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것이 재판부 양형 사유입니다. 열등감에 기인한 분노 조절 장애, 험악한 세상입니다. 피해를 당한 여성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행비서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피해자 증인 신문과 증거조사를 제외하고 공개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대검찰청이 해외 불법 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초대 단장은 대검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등을 지낸 이원석 여주지청장이 맡았습니다. 서울변회가 오는 25일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 방안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용훈 서울변회 인권이사와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서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인 국정원 직원 장모 씨와 황모 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6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